네, 2022년 여가 친화 인증 공모 안내에 앞서 오늘 의미 있는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여가와 관련하여 다수의 논문 집필과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윤소영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실 주제는 왜 여가 친화 기업이어야 하는가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다 여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서 많이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네, 바로 강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윤소영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여가 친화 기업 인증과 관련돼서 관심을 갖거나 또는 이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왜 여가 친화 기업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이야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제 여가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고 먹는 것이 여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그게 뭐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도 놀고 먹는 게 굉장히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놀고 먹는다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놀고 먹는다는 것 자체가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것이 얼만큼 삶에서 중요했는지를 아마 실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가에 대한 생각과 여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여가 생활에 관련된 거, 또 여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만족도, 또 꼭 굳이 뭐 여가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논다는 거, 먹는다는 거, 또는 일하지 않는 다른 시간에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입에서 요즘에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워라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원래의 말은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얘기에서 흔히 이제 WLB라고 이제 학문적으로는 얘기가 됐던 건데, 이것이 회자되면서 워라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워라밸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2000년대 초에 워크라이프 밸런스 WLB라는 얘기를 강연을 하거나 설명을 다닐 때는 굳이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일과 일 이외의 삶, 특히 가족이나 여가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균형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지금은 일하느라고 바쁘고 공부하느라고 바쁘지만 그것이 뭐 끝났거나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이외의 다른 삶을, 즉 예를 들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가족들이 부모와 놀아주지 않는다든가, 또는 여가 생활을 하고 싶은데 여가를 뭘 해야 될지 잘 모른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나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의 삶이 너무 일만 했더니 힘들어, 또는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또는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후에 나는 옛날에 뭘 하고 싶었는데 그걸 은퇴하고 나서 하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른다든가, 또는 뭘 해보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같이 할 사람이 없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워라밸을 좀 실현시키자, 뭐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되고, 그건 너무나 일반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생각 이외에도 우리의 삶의 조건이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그 수명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이 굉장히 연장이 돼서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찾아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평균 수명은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평균 수명이 적다고 하는데, 2019년도에 남성들도 평균 80세가 넘어섭니다. 여성들은 평균 80세가 넘어선 시점이 2000년대, 2010년대 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평균 80세 이상은
평균이라는 건 그보다 훨씬 많이 오랫동안 사는 분들이 많으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수명이 80세, 흔히 얘기해서 100세시다라고 얘기하고 요즘에는 100세도 모자라서 120세까지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학령기가 돼서 어렸을 때 태어나서 학령기가 돼서 학교에 가서 학업을 하고 학업을 하는 거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취업을 하고 직업을 갖는 거였고 이런 직업을 가져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세, 70세의 평균 수명이면 60세 은퇴해서 70세까지 한 10년 정도 살다가 우리의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80세 이상 100세, 120세까지 살게 됐고 또 사회는 또 크게 변해서 이제 우리 노동 수명도 줄어들었다고 하죠. 흔히 얘기해서 정년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년을 60세까지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특히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정년은 빨라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건강 상태는 좋아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자기 그 평균 나이를 예전에 비해서 0.7을 곱해라, 0.6을 곱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업을 해서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살다가 은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되는 거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살지? 난 무엇을 하면서 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 겪은 세대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사회가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뭘 하고 살 건지 뭐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복지적인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0년대 초에 연구를 막 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그럴 때는 여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저 놀고 먹는 거를 정책적으로도 연구를 해야 돼?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돼? 국가가 보살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 분들이 2000년대, 2010년대 들면서 100세 시대의 여가적인 삶을 어떻게 살고 우리가 노후의 삶을 어떻게 활기차게 살 것인가 흔히 뭐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하죠. 그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여가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가란 아이가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또는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약간 뭐 그 은유적인 얘기긴 하고 비속어이긴 하지만 놀아본 놈이 논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내가 너무 바빠서 아이 키우느라고 바쁘고 직장 생활하면서 바빠서 은퇴 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은퇴 후에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추적해서 보니까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못하냐를 보니까 내가 해본 경험이 없어서 어디 가서 그것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는 음악을 참 좋아했고 밴드 활동도 하고 싶고 그걸 배워서 친구들과 같이 연주도 하고 싶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싶었는데 맨날 퇴근 시간도 늦고 또는 아이들 보느라고 너무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거라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은퇴 후에 해보고 싶은데 이 나이에 어디 가서 그걸 배우지? 지금 배운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친구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은퇴를 하고 나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예전에 여유가 있었던 40대, 50대에 비해서 소득도 줄고 은퇴 후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있냐면 집안에 계세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것을 이렇게 기술을 배워서
인터넷에서 게임 하시던가 또는 인터넷으로 자기가 배우려고 했던 것들 요즘 유튜버나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배우시면서 실제로 그거로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가란 놈이 굉장히 그 재밌는 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여가도 경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직업에만 경력과 이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은 그 경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여가 경력, 레저, 커리어라고 얘기합니다. 커리어가 필요하다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나이테를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 나아가야만 여가 활동들이 내가 만족스럽고 하고 싶은 거 또는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서 노후에도 내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더라도 어디서 뭘 해야 될지 안다든가 또는 그동안 같이 했던 사람들과 함께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가란 그 특성은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경험치가 많이 쌓여야 하는데 지금 새롭게 생명이 연장됐고 수명이 연장됐던 또는 은퇴가 빨라졌던 베이비 부모들이 실제로 지금 노인들하고는 다르게 나 어렸을 때는 뭐 좀 배웠고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은퇴 후에 해보고 싶은데 이게 욕구라고 하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일치로 인해서 불만족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세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뉴 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건 그렇고요. 이렇게 여가에 대한 특성이 일반적으로는 다른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와 좀 다르게 경험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우리가 좀 많이 배워요. 요즘 아이들은 참 이것저것 많이 배우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도 배웠던 것 같은데 배우고 활용은 잘 못한 것 같아요. 배우기만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배우기도 하고 활용도 잘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어디서 뭘 해야 될지 잘 알고 또 혼자서 하는 일도 잘하고 여러 사람이 하는 일도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경험이 그 나이가 들면서 학령기가 지나서 또는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을 지나서 중장년층까지 지속되지 않으면 노년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그런 경험들을 계속 지속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싶지만 하질 못해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학령기에는 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배워야 되는 거고요. 또 요즘에는 그 배우는 것이 학교 진학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는 뭐 한가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여튼 뭔가 굉장히 바빠요. 특히 대학생들도 굉장히 여유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대학생 같은 경우에들은 여가 활동들을 뭘 하고 있는가를 보았더니 실제로 그 흔히 얘기해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지속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여가 활동들을 계속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여가 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한 개념이 뭐냐면 여가 강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가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는 여가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긍정적으로 사회가 인정한 굉장히 좋은 여가 생활. 흔히들 우리 옛날에 그 학교에서 취미 활동이 뭐냐, 자기가 잘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저희 어렸을 때는 무조건 독서 아니면 등산이었어요.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왜? 그걸 한다고 하면 특별히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남들이 딴지를 안 걸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 굉장히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여튼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뭔가 하고 싶지만 퇴근 시간이 늦다든가 직장에서 업무가 많다든가 또는 이 시기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런 시기랑 겹쳐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이런 것들이 병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든가 또는 연차를 쓰고 싶은데 연차를 쓰지 못한다든가 뭐 이렇게 나 혼자 의지만 갖는다고 욕구만 갖는다고 해서 그런 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도 도와주고
기업도 참여하고 국가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런 연차를 자기가 휴가를 노동시간 대비 휴가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되고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된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고 정시에 퇴근해서 이후에 자기의 시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보여드린 화면에 보시면 여가 활성화 기본 계획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 초반에는 여가도 개인이 하는 여가 시간, 잠자는 시간도 국가가 관리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셨다면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에 동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기업 안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 주민들 또는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여가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가 친화 제도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여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여가가 왜 중요한데? 뭐 이런 말씀들을 또 의외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여가가 왜 중요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제로 여가가 중요하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가 변화하면서 우리 삶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삶의 무게나 중심점이 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60년대 전쟁 이후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이런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경제 지능과 부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였다면 우리가 이제 3만 불 국민 개인 소득의 3만 불 시대에 도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연장되고 우리 삶을 좀 뒤돌아보고 또 그동안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갑자기 병 걸려서 죽게 되고 또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우리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행복 지수를 만들어서 GNP, GDP와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국가 간의 비교를 해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불행히도 우리 사회가 맨날 국가 간의 비교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행복 지수 같은 거 발표하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그 OECD에서 국가에서 발표하는 뭐 BLI 지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무슨 이렇게 그 지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지수에서도 보면 우리가 다른 뭐 안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치는 굉장히 높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데 일과 삶의 균형 이런 지수는 굉장히 낮아서 전체적인 행복 지수나 그 BLI 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조금 우리 삶을 조금 질적으로 생각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다 보니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가적인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 행복할까? 학자들은 이런 걸 막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에 이제 좀 이렇게 몰두해 있는 사람인데 그 학자 중에서 이제 행복한 요소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행복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요인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결핍에서 벗어나는 것, 부족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한 만족을 느꼈을 때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흔히 그런 거죠. 배고팠다가 밥 먹으면 굉장히 좀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거. 이런 주관적인 행복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걸 했을 때 그것을 성취했을 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흔히 얘기해서 심리학에서는 몰입이라고 얘기하는 칙센트 미하이가 얘기하는 the flow 그 몰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흔히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루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재밌으면 굉장히 빨리 끝났네. 이런 게 몰입이라고 하죠. 심리적으로 최적 상태, 만족의 최적 상태를 이런 플로우라는 몰입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만족스럽죠.
또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자기 혼자서 만족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가치 있는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존재적인 가치를 확인할 때,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이럴 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호회 활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우리가 이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혼자 있는 삶이 얼마나 힘든가, 뭐 코로나 블루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신문 기사에서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하면서 나는 뭐 이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세 가지의 셀리그만의 얘기와 더불어서 최근에 학자들 두 사람이 그 서지와 윌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을 균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균형적인 감각을 키우는 게 굉장히 행복의 조건이다. 돈만 추구하거나 종교적인 생활만 한다든가 또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을 균형적으로 배분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지금 말씀드린 행복의 조건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여가의 속성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은 어떤 거에서 나오는 거냐면 내가 원해서 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흔히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즐겁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끝났지만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드라마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사람에게 자꾸 동호회를 들으라고 해요. 여러분도 보셔서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본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 남이 강요해서 하는 거, 내가 원해서, 내재적 그 동기라고 하죠. 내가 원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때는 만족스럽지만 남이 시켜서 하는 건 여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강제적인 일이죠. 일로 느끼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죠. 근데 여가의 속성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여가고요.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즐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의 조건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학생들의 이제 그런 게임 중독에 관련된 그 해결 방법들을 찾는 이제 학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회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요즘 학생들이 게임 중독 현상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를 뭐 교육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게임을 정규 그 교육과정 과목으로 만들면 학생들이 그렇게 중독 현상을 겪지 않을 거다. 숙제도 내주고 게임 머니를 강제로 하루에 몇 개씩 따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실제로 아이들은 흥미를 잃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웃고 끝난 경험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게임이 여가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원해서 재밌어서 즐겁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여가의 속성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게임 중독 얘기에 대한 부분 얘기하면은 게임이 중독이 아닙니다. 게임은 즐겁고 막 그런 거기 때문에 몰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해서 즐거운 일을 하게 되면 몰입이죠. 그런데 그게 여가적인 특성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밖에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왜 게임에 중독될까를 보면 게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가서 같이 놀 친구가 없다든가 또는 이동 시간에 잠깐 차에서 내지는 잠깐의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그게 인터넷에 할 수 있는 게임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게임이 문제라고 얘기하진 않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재밌어서 하는 것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중독이 아니라 몰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즐겁고 하길 원하고 시간도 잘 지나가고 또는 나의 삶에 의미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여가 친화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밥 먹고 잠자고 또는 낮잠도 자고 또는 주말이면 교회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난 여가 생활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족한 게 뭐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여가 친화적인 삶이 되려면 자기가 원하는 것, 즐거운 일을 내가 정말로 하고 있는가, 몰입하고 있는가, 그래서 행복한가, 이런 부분인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월요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토요일, 일요일 시간은 많았던 것 같은데 뭔가 한 것 같지는 않아.
충분하지 않아. 물론 여기에 여가 강박도 있어요. 뭔가 시간을 잘 보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시간을 분 단위로, 흔히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요즘에 제가 알고 계시는 교수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세요. 평생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열심히 사세요. 사진 찍으러 다니시면서 맨날 출사 나가시고 맨날 동호회 다니시고 배우러 다니시고, 그러니까 일하듯이 여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그런 것들이 여가적인 활동으로 나에게 만족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가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특성이 아까 행복의 특성이 뭐라고 하냐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랑 하는 거, 또는 이제 이런 관계적인 특성에서 만족도를 느낀다고 했잖아요. 여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원하는 거 즐거운 걸 하다가 보는데 어느 순간에 그 흥미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혼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래 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굴 찾냐면 함께 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게 동반자, 동호회 이런 거예요. 동호회 활동들을 많이 해서 자기가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어 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그런 동호회 활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 게 이제 함께 사회나 또는 기업이나 또는 국가나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가치나 인증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고민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을 만들면서 실제로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누려서 우리의 삶을 좀 행복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첫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노동 시간이 기니까 이런 노동 시간과 대비될 수 있는 여가 시간을 확보해 주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주 40시간 근무제 또는 주 52시간 시간을 정해 놓고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얘기했고, 또 정시 퇴근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게 됐고, 또 휴가에 대한 연차 휴가를, 그러면 1년 동안에 내가 부여받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차 휴가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가. 실제로 다 못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초창기에 저희가 이제 이런 기업에 가서 컨설팅을 하거나 같이 방문을 했을 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하는 시간 이외에 남는 다른 시간, 여가 시간을 최소로 확보해 주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그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보통 하고 있는 뭐 안식년이나 휴식년 같은 것도 기업에서도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기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가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공간적인 측면들을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가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지만 특정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라든가, 또는 뭘 배우고 싶다든가, 또는 내가 조금 그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다든가, 이랬을 때 공간적인 측면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기업에서 이런 공간적인 부분들을 확보해 준다든가, 또는 멍 때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어떤 개인의 회복과 어떤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호회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공간들을 제공해 준다든가, 또는 그런 공간을 찾아갈 때 비용을 지용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이제 이런 여가 그 친화에 관련된 제도이고, 그런 기업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선정이 됐다든가 인증이 됐다든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생각들은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니고요.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가 변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거를 목격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설명이 없어도 아마 지금 들어와 계신
기업들이나 또는 관계자분들 또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장에서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그런 제도들 또는 굉장히 혁신적인 제도들을 도입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현장을 방문했던 기업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업은 회사 대표님이 오셔서 더 이상 우리 기업은 이렇게 해선 창의성과 생산성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는 직원 중에 최소 인력, 각 부서의 최소 인력만 남고 다 직장 그 회사 밖으로 나가라. 뭘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그것이 이제 점점 확대되고 그 맨 처음에는 지원을 하는 뭐 지원금도 주고 해서 뭘 했는지를 써서 내도록 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도입해서 직원들이 맨 처음에 뭘 해야 될지 뭐 집에 가서 일찍 나는 주중에 너무 피곤했으니까 쉬자, 잠자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뭘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원도 해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니까 그런 것들을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도 봤어요. 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그 법인 그 회사였는데요. 그런 회사에서는 실제로 자기네가 일하는 시간이 어떤 때는 굉장히 어떤 달은 되게 좀 여유로운 달이 있고 그 회계 업무나 이런 세무 업무 같은 것들이 집중되는 그런 시점이 있어서 연중에 실제로 그 근무 시간을 연중으로 놓고 자기 회사에 적합한 시간 스케줄을 개인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허용을 해주도록 하는 거예요. 전체 1년간의 노동 시간에 맞게끔 달별로 자기 근무 시간들을 조정해주는 방. 우리는 보통 이렇게 9 to 6의 그 근무 시간을 뭐 아침에 8시에서 5시에 출근한다는 유연근무 아니면은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 안에서 근무를 조정하는 방식만 봤는데 제가 그 회사를 가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혁신적으로도 해볼 수 있구나. 이거는 다 기업의 특성에 맞게 자신의 조직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목도했던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 실제로 이런 분위기를 타서 실제로 이제 그 부서에서 부서장이 자 우리 부서는 이제 술만 먹고 그러지 말고 우리 부서비 가지고 문화활동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연극 공연도 보고 영화도 좀 보고 클래식도 좀 공연도 보고 이런 거 하자. 월별로 그런 걸 하는데 또 우리끼리만 하면 가족들과 보내기 힘드니까 부부가 함께 동반을 해서 참여하는 뭐 부인이나 남편이 없으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까지 해서 그런 모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걸 모임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하냐면 왜 그런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 직장의 문화가 그 공연을 보는 공간만 달라졌지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의 부인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밥을 먹거나 공연을 볼 때 과장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동등하거나 문화 자체가 수평적이지 않을 경우에 실제로 그것을 의도는 좋았지만 그 안에서 그것이 직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실제로 이걸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걸 우리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할 때 첫 번째 조건은 실제로 그 구성원이 원하는가에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드라마에서도 동호회를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와서 동호회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나는 공연은 보고 싶지만 공짜로 내가 회사에서 내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공연을 보여준다고 해서 한 번은 따라갔는데 갔다 오니까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나는 과장 와이프로 따라갔기 때문에. 뭐 이런 경험이 쌓이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지속되기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여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아서 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을 회사에 자꾸 동호회를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의 사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독일에 차를 만드는 그 회사가 있는 그 지역에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35시간을 도입하면서 자 우리 지역에는 이런 노동 시간을 근무 시간을 좀 줄이니까 이런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노동 시간을 근무 시간을 줄인 다음에 1년 뒤에를 봤더니 실제로 그 지역에 오히려 이혼율이 높아졌대요. 이런 보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문화가 안 바뀐 상태에서 부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두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건 오히려 싸움할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도를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기업에서 도입하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걸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인가? 또 이런 여가 친화와 관련된 제도를 우리 그 직장에 맞는 제도를 우리가 고민하는가? 또는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경영진이나 또는 총무팀이나 또는 여가지원 제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누군가 혼자서 사무실에 앉아서 고민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취지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공감하실 것 같고요.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런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 뒤에는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되는데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짧은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왜 요즘 기관 및 이제 기업들이 여가 친화 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